그림책이라는 산, 고정순 산문집, 만만한 책방, 고양이 친구들. 하늘 위에 눈과 코 사이에 생긴 종양이 빠른 속도로 커졌다. 처음에는 안구가 함몰되었고 얼마 뒤엔 뇌를 자극했다. 죽음이 빗쟁이처럼 문 밖에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데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과 누군가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괴롭게 했다. 소중할수록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아침마다 피 묻은 침대 시트를 세탁했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하늘이가 화장실을 잘 찾는지 지켜봐야 했다. 얼굴 절반이 피딱지로 덮이고 숨이 점점 가빠왔다. 그제야 알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에게 남은 건 고통뿐이다. 무능한 내가 할 일은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는 게 슬펐고 그거라도 있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6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관장을 직접 하거나 감기나 방광염의 전조를 알아보는 능력이 생겼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양이를 들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게 전부다. 그때마다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힘들었고 아픈 녀석들을 지켜보는 수고로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안락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늘이를 길에서 처음 발견했던 날이 기억난다. 고름이 가득 찬 눈으로 허공을 향해 울던 새끼 고양이. 어렵게 눈을 뜬 하늘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쪽 안구가 함몰되었을 때도 남은 한쪽 눈은 끝까지 빛나고 있었다. 병원 수술대 위에 하늘이를 눕혔다. 목덜미에 전신 마취제를 넣고 사지가 굳는 걸 지켜보았다. 이마를 쓰다듬고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잠든 하늘이에게 마지막 주사제를 투여했다. 병원비를 계산한 뒤 하늘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안락사 비용을 계산한 카드 영수증을 지갑에 넣어두었다. 하늘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는 것으로 내게 벌을 주고 싶었다. 나는 어느 날 하늘이의 피가 묻은 침대 시트를 세탁하며 짜증을 냈을지 모른다. 또 어느 날에는 하늘이의 마지막이 너무 늦게 찾아오지 않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한 하늘이의 마지막이 하늘이가 원하지 않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카드 영수증을 보며 내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것으로 벌을 주려고 했다. 5월의 하늘은 하늘이의 눈동자처럼 맑고 푸르렀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는데 내 눈에는 온통 푸른 빛이었다. 하늘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낮잠을 자고 싶었다. 꿈에서라도 편하게 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남겨진 막내 고양이 마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연이은 죽음이 나를 울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늘이를 보내고 열흘 뒤 마니마저 내 곁을 떠났다. 처음에는 소변을 보지 못했고 차츰 식사를 거르더니 온몸을 비척거렸다. 마니는 피를 흘리며 천천히 죽어갔다.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내게는 길고 긴 순간이었다. 피를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쉴 때 하늘이처럼 보내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마니는 물도 먹지 못한 채 오래 버텼다.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집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통증이 심해지고 걷지 못하게 되자 아무데나 머리를 박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꾸라질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통증이 심해지면서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 동공이 열리고 숨은 남았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만들어준 수의를 깔고 그 위에 마니를 눕혔다. 항문 쪽에서 피가 흐르더니 입이 벌어졌다. 숨을 확인하려고 마니의 코끝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다. 미세하게 남은 숨을 확인한 뒤에도 마니의 콧구멍에서 내 손가락을 떼지 않았다. 나는 마니의 남은 숨을 멎게 하고 싶었다. 하늘 위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마니는 혼자 아팠을지도 모르겠다. 고통은 마니의 몸과 정신을 지배했고 가는 날까지 그 작은 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마니의 코에서 손을 떼고 생각했다. 나 편해지자고 일어나 싶었다. 남은 숨을 어쩌지 못하고 마니 곁에 누웠다. 늘 그렇듯 떠나는 그들 곁에 가만 눕는 것이 어떤 의식이 되었다. 몇 분 뒤 마니의 남은 숨마저 멎었다. 마니를 보내고 돌아와 마니가 자주 들어가 앉아있던 옷장을 열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울자 곁에 있던 친구가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하늘이를 보내고 마니마저 떠나면서 울지도 못하는 내가 많이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나는 옷장 속에 넣어둔 침구류에 머리를 묻고 목구멍이 뜨거워지도록 울음을 토해냈다. 마지막 고양이 장례식은 그렇게 끝이 났다. 청소하다 냉장고 밑에서 굴러나오는 사료 알갱이를 보며 내가 마니에게 얼마나 부족한 친구였는지 깨닫는다. 휴대폰 사진을 보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깨닫는다. 깨닫는 게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소중했기에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슬픔이 한동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죽은 명사, 죽음과 살아있는 명사, 삶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엄마가 요실금 팬티를 사달라고 전화를 했다. 가까이 사는 동생 댁이나 대하기 어려운 큰딸보다 내가 생각난 모양이다. 요실금 추수를 하는 날에도 가족에게는 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나만 데리고 입원했다. 어울리지 않는 선캡을 쓰고 병원에 들어가던 날 우리 무녀는 세상에서 가장 야한 농담을 하며 웃었다. 엄마가 일하던 재래시장 화장실에는 문도 제대로 달리지 않았었다. 남성 위주의 공동 변소를 사용하던 엄마는 방광염과 요실금을 또래보다 일찍 알았고 수술로도 완치가 되지 않았다. 엄마는 말한다. 자식 셋 낳고 먹고 살다 보니 밑이 빠졌다고. 어릴 땐 쇠가 빠진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장정 10명이 내 몸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힘겨웠다. 사물의 생김보다 기능이 우선인 울 엄마에게 어울리는 단아한 팬티를 골랐다. 전화로 엄마 팬티 곧 날아가네 했더니 브랜드 팬티냐고 농담을 한다. 울 엄마 농담 나무의 열매는 아직도 싱싱하구나. 다행이다. 언젠가 엄마가 말린 생선을 조리해서 보냈다. 점심에 꺼내 먹는데 이 생선 뭔가 이상하다. 무슨 생선이 가운데 토막만 있다. 꼬리도 머리도 없고 살점 두둑한 가운데 토막만 있다. 가끔 귀한 밥 먹고 너무 대충 사는 거 아닌가 반성한다. 생선 꼬리만 드시는 부모님께 난 과연 가운데 토막만 먹어도 좋은 자식일까? 엄마가 보낸 음식 택배 상자를 뜯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다.
잘 받아먹고 잘 먹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다가 엄마 하고 불렀다. 그러고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만 듣고 있었는데 엄마가 대뜸 사랑해 그랬다. 왜 불렀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묻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사랑한다고. 난 자식이 없어서 언제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일까? 난 허기를 위장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서로 느끼나? 요즘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로 대신한다. 바쁘다고 엄살 좀 부렸더니 부지런히 살라고 한다.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해서 뭐하냐 그랬더니 누구 보여주려고 열심히 사냐? 그럼 누가 봐줄 때까지 열심히 살아라 그런다. 내가 입맛만 다시다가 엄마 다시 부른다. 습관적으로 허물을 반복하는 딸에 비해 적극적으로 생을 긍정하는 엄마. 바쁘단 핑계가 부끄러워 얼굴이 홍어 무침처럼 벌겋다. 아직 그림책에 담지 못한 사람이 있다. 바로 엄마다. 엄마를 쓰고 그릴 수 있을까? 언젠가 내게 그런 날이 올까? 자식의 행복 속에 부모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내 엄마고 그런 엄마의 딸이 바로 나인데 말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